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천 목사입니다. 오늘 NCA 위클리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 물리적으로 방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건강을 좀 도와드릴까 하다가 물론 목사들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도와드리지만 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우리 집사님을 좀 모시고 같이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양육반도 같이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욱 집사님 제가 모셨는데요. 집사님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월스타 병원에서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는 이동욱이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실제로는 상담보다는 치매나 중풍 이런 학습장애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다루는 그 스페셜티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병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환자를 직접 진료실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환자들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환자들을 볼 수 있도록 바뀌느라 굉장히 바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론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희들 그 온라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고 또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다음에 더 바빠지셨나요? 환자들이? 예, 그게 참 제가 이제 뉴스로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보내느라고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집사람은 소셜워커거든요. 그래서 다이얼리스 그러니까 투석하는 병원에 있는 소셜워커이기 때문에 투석하는 분들은 하루라도 투석 안 하면 병에 걸려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매일 병원에 오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환자를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를 봐야 되니까 이제 바꾸고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 같은 거 미팅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바빴고 최근에는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으로 제가 무슨 문제 코비드-19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저희 이제 그 서비스 라인이죠. 그러니까 저희 그 심리학자, 신경정신과 의사를 이제 다루는 그런 디파트먼트에서 제가 그 이제 치프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그리고 간호조무사라고 하나요? 간호를 돌봐주는 그분들이 그 프런트 라인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받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을 도와주는 참여하는 일을 이제 기획하고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해서 또 저 클리닉 이제 셋업하고 나서 또 새로운 일 시작해서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가 집안에 갇혀 있을 때 집사님은 훨씬 더 바쁘게 병원에서 또 프런트 라인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그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많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에 어떤 환자들이 주로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나요? 뭐 대충 뭐 아시겠지만 사회도 되게 이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얘기되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공황장애, 앵자이티,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심각하긴 한데 이제 이런 증상이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걸 올 수 있어서 그런 걸 대처하는 그런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전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많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분들, 뭐 치매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잘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죠.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공황장애라는 말씀도 좀 하셨고, 디프레션, 우울증도 얘기하셨고, 또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심리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전문가적인 소견에서는 그 조금씩 다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혹시 그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좀 다른 자신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우울증이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는 보통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쌓여서 그걸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보통 우울증으로 이제 발전하고 이제 어떤 걱정이 이제 심해지면 공황장애로 발전하고 하는데 제가 스트레스 같은 걸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는 당연한 저희 삶의 일부분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스트레스가 과도해지고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없어서 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스트레스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절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저희 삶의 전반을 휘두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연구를 보면 우리가 먹는 거 예를 들어서 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폭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든가 거의 한 40% 이상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쁘고 굉장히 힘든 저희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스트레스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견뎌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를 견디는 정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스트레스가 쌓여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저희들이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다 이제 이게 그 문제가 돼서 결국은 우울증이나 아니면 다른 공황장애 같은 걸 발전이 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신체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 감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 정신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행동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생긴다든지 잠을 설친다든지 하는 그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증상은 지금 공황장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때 그럼 스트레스에 표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사람마다 있는데 그럼 과연 내가 이게 스트레스가 과연 위험한 정도인가 안 위험한 정도인가 따졌을 때 이런 증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증상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신체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는 갑자기 좀 기분이 우울해진다든지 조그만이라도 화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좀 인지적인 증상을 따져보면 갑자기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행동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신다든지 담배를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안 하던 충동적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과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이런 증상들이 있구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감정적 인지적으로 증상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의 이제 물론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 될 텐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그 정도가 훈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치료에 의해서 그 정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스트레스에 약해하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너무 높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굉장히 힘든 신체적인 아니 정신적인 증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성을 너무 기르는 것도 좋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황 장애라든지 아니면 패닉 어택 예를 들어서 어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제 겪는 건 아니지만 패닉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좀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실제로 그 패닉 어택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이제 보통 이제 연관돼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받고 있는 경우거나 혹은 최근에 어떤 loss, 그러니까 누구를, 죽음으로 누구를 잃었다거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을 때 그런 공황장애 아니면 그 패닉 어택 같은 게 생긴 경우가 있는데, 그냥 뭐랄까, 좀 마음이 우울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갑자기 심장이 막 뛰고요. 숨이 차서 막 숨 막힐 정도로 그렇고 그리고 기절할 정도로 막 갑자기 어지럽고요. 그리고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있나 하면서 좀 정신적으로 내가 이게 좀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막 그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돼서 내가 이거 컨트롤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막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공황장애인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 이런 일이 생기면 특히 이제 중년의 남자분들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나 심장마비 걸리나 보다 하고서 이제 보통 병원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보통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심장마비인 경우는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 부분에 가슴 중심부에 고통이 굉장히 처음에 와서 조금만 움직여도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그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패닉 어택 같은 경우는 고통보다는 숨이 가쁜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움직이면 좀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지혜롭게 내가 심장마비 걸리는 게 아니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식을 좀 아시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랬을 때 이게 내 심장마비가 아니고 어떤 정신적으로 좀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게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고 조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죠. 요즘에 자주 듣는 말 중에 신조어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요즘에 쓰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집에 많이 갇혀있고 하시니까 바깥 공기도 못 쐬고 햇볕도 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들 우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울함과 이제 병으로 진단받는 어떤 우울증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기도 하고 그 증상에 따라서 아주 마일드해서 그냥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자살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을 얘기할 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울증을 생각하면 뭐라고 하나 어떤 내가 조금만 기분이 우울해지고 좀 다운되고 아니면 좀 울 것 같고 아니면 좀 신경질이 나고 하면 내가 혹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도 진단의 그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어서 어떤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면 예를 들어서 주요 우울 장애다 아니면은 아니면 좀 마이너한 우울 장애다 이런 진단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인터넷 찾아보시기도 하고 어떤 문제지 같은 걸 적어보기도 하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면 가족분들이 그런 아니면 친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그분들이 평소와 얼마나 다른지 그걸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울증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저 사람 좀 우울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지만 사람 속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한테 가서 네. 상담을 받아보고 진단을 받아보는 게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딱 얘기해보고 뭐 별 문제가 아니다 한두 세션 얘기하고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심각하면 뭐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걸린 거라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네. 그게 참 제 생각엔 양쪽 면 다 봐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느낌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판단하는 데는. 특히 이제 저희 그 이제 정신과 분야에서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자살률을 줄이는 건데 최근에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살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뭐랄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물어봐도 되나? 이 사람이 좀 지금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인데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자살을 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에 본인이 죽기 전에 죽고 싶다는 어떤 표현을 신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편지로 남기든지 아니면 뭐 자기 물건을 정리하든지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하고 물어봤을 경우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궁금할 때는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본인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각할 때 네. 물어보시면 괜찮아요. 집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관련된 것, 또 정신 건강에 대한 것들을 좀 굉장히 좀 클리어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집사님 만나면 어떤 질문을 드릴까?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상담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집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코비드 19에 걸릴까봐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래서 문고리도 잡기도 불안하고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도 불안해하고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남들은 이거 괜찮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세요? 네, 왜냐면 첫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불확실하고 치명적인 질병 같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모든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가지고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뭐랄까 마음이 약한 거 아닌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감정 자체가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사님을 뵈러 왔는데도 제가 병원에 들락날락 하니까 제가 증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혹시 목사님께 옮기면 목사님 자녀분한테 옮길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내가 마스크를 써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목사님, 집사님 굳이 그렇게 쓰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많이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뭐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그 뭐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뭐 파티에도 가고 그래서 그거를 집으로 가져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옮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내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심리적인 증상에 뭐 적용되는 것이겠지만 적당한 걱정과 불안, 아까도 말씀드린 스트레스도 적당한 그렇죠. 것은 예. 당연한 일인데 예. 그게 심각해져서 매일매일의 생활에 뭐랄까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를 하잖아요. 저희 그 사무실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옮아가지고 저는 들어와서
저희 이제 오피스에 제가 이제 손 닿는 부분을 다 제가 그 소독을 해요. 네. 제가 항상 먼저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데, 뭐 방문자도 없고, 집에, 특별하게 이제 증상이 뭐 기침을 한다거나 열이 있는 사람도 없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뭐랄까, 센시티브 하셔가지고 매일 클로락스 집안 전체를 깨끗하게 닦는다. 네. 이런 거는 조금 과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디에 선을 긋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이로울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생활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는 것보다 적당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보호해주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방어 예. 작용이 되겠네요. 뭐 아시겠지만 그 스포츠를 할 때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어떤 경주를 할 때 적당한 스트레스와 그 불안감이 있어야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옵티멀 퍼포먼스가 있다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것도 적당한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그걸 지혜롭게 천명하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고 할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이지 않고 적당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아마 이런 느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또 뭐 남편들도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주부들 같은 경우에 나를 위한 시간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루 세끼 밥도 해줘야 되고 예. 이것저것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한 것 같거든요. 이런 때 이렇게 엄마들의 마음 또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을 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을 저 많이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남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남자는 둘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평소에는 친하게 지낼 수 없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없는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다. 가까워질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이 좋은 시간을 가져야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시작하죠. 그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지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저도 저희 스스로에게 이제 많이 지금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보면 매년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진짜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측하기로는 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어떤 비상상태인데 비상사태에 맞는 그거에 대처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 뭐 한 두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학교를 쉬고 뭐 그로서리스토도 가지 못하고 악수도 하지 못하고 뭐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집안에서도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좀 유연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생활을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지만 제가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가사일은 아버지와 아이들이 나눠서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길어지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불가능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들께서 솔직하게 이제 가족회의 같은 거를 여셔가지고 솔직하게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런 면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짜증만 내면
남자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어려움을 솔직하게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네. 그래서 어떤 가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문서로 남겨서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거는 누가 하고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그걸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에 붙여둔다든지 네.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뭐 다른 안목을 가진다면 왜 꼭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리도 아이들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세 번 다 요리를 어머니가 준비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뭐 아버지와 아이들이 아침 식사는 좀 간단하니까 뭐 시리얼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토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는 한 3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묵상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엄마에게 자유 시간을 예. 줄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서포트하자. 예. 그리고 엄마들은 본인의 힘듦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이 더 부담이 되는 매일 아침부터 밥하는 거랑 뭐 가사 일을 좀 도와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의 부담이 드네요. 집사님을 오늘 모신 게 잘한 건지. 네, 그렇군요. 우리 집에 계신 분 남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한 시간이 조용하게 책을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인터넷에서 드라마를 한 편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인간 생활의 유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유한한 자원을 시간도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는 한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나를 위한 시간이 무엇인지 그것을 매일매일의 계획에 끼워 넣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도 물론 이런 생각을 인간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머니로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어떤 거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통제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시간과 어떤 지혜를 써서 그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항상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아니면 어떤 매주마다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못 가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그건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렇죠.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에 그걸 계속 고민하시면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사실 뭐 저희 집에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I'm bored. I'm bored. 심심해요. 근데 아이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밖에서도 놀고 학교에서도 가고 뭐 학교에서 리세스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친구들도 지금 못 만나고 하루 종일 이제 집에 갇혀 있으니까요. 심심하다고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아이들. 반면에 이제 그걸 좀 풀어주려고 뭐 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유튜브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하게 한다든지 하게 하면 이게 한없이 또 거기에 빠지는 적절한 선을 긋기가 참 어렵거든요. 심심하다고 하소연하는 아이들 혹은 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 어떻게 지혜롭게 부모로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심심한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맨날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네. 당연한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서 어떤 시간에 공부를 하고 어떤 시간에 서로 여가를 보내고 어떤 거를 해볼지 그러니까 그걸 뭐 부모님 일방적으로 공부만 막
80% 짜고 노는 거는 20% 짜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당을 같이 가꾼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앨범 같은 거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카메라에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옛날식 앨범이라든가 어머니 아버지 옛날 결혼 사진 같은 거 꺼내서 같이 정리하고 이러면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계획해서 그걸 이제 하루에 사이에 넣는 것인데 전화 사용은 제가 이걸 뭐 오늘 하루 잠깐 얘기하는 걸로 이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모든 가족이 동참해서 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는 뭐 너 너무 많이 보는데 너무 보면 안 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불합리한 거죠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휴대폰을 꺼요. 그리고 다음 7시까지 휴대폰을 열 수 없도록 다 서로 장치를 해놔서 무슨 일이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온콜이 있거나 하면은 그걸 켜놓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는 그걸 꺼놓는 그걸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성장한 아이들, 그러니까 한 중학교 후반이나 고등학교 된 아이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좀 의식적으로 책을 찾아보시고 아니면 뭐 비디오나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뭐 온라인 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왜 우리들이 그 광고나 아니면 그런 비디오가를 계속 볼 수밖에 없게 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분석해 놓고 그런 걸 이제 뭐랄까 인식하는 것이 그거를 좀 통제하는 데 첫 기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면서 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모든 기업이 이런 그 유튜브를 만들고 그래서 인터넷을 디자인하고 이런 기업들이 기업이니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나는 분명히 처음에 10분 15분만 머리 식히려고 이렇게 잠깐 틀었는데 두세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고민하는 게 왜 이랬는지 고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디자인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왜 그런지 어떻게 그거를 좀 피할 수 있는지 그런 책들이 이제 기독교 서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공부하시고 같이 토론해 보시면 좀 성장한 아이들한테는 그게 이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토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요즘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는 훈련이 첫 단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저희 행동이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집에서 교회까지 이제 차를 몰고 왔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한 35분 40분 걸릴 텐데 분명히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렇죠. 실제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오토파일럿으로 그냥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순간 자기 삶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스스로를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시간들을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쓴다든가 아니면 미래의 일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에 뭐 해야지 아니면 뭐 안 하면 뭐가 생길 텐데 걱정하는 경우로 모든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경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원해서 지금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하는 이게 그 작업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 집중하는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나는데 그걸 자꾸 현재로 이제 돌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이런 인터넷이나 전화 사용도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는 데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그렇죠. 태도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이런 좀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만 갇혀 살다 보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집안에서 볼 수 있는 뭐 뉴스나 어떤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뭐 요즘은 워낙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도 이제 많고 필터되지 않은 모든 정보들이 다 이제 흘러 넘치는 상황이니까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집사님 생각이나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조금 뉴스를 보고 아니면은 그 뉴스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걱정이 되신 분들은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좀 찾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뉴스를 많이 보면 해롭다는 건 대부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면 예, 해롭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많이 보면. 네. 근데 이거는 뭐든 보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인터넷과 휴대폰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던 문제를 좀 극대화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지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종이를 예로 들면 종이를 통해서 한 장의 종이를 좋은 마음을 적어서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어떤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종이가 내가 기다리는 대학 합격 통지가 오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이 어떤 사기를 치는데 사용하는 그런 메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종이 한 장이 음란물을 배포하는 데 사용될 수도 그렇죠. 있고 똑같은 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아마도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녹음을 들으신다면 그냥 내가 그 유튜브를 보고 비디오를 보는 그런 도구로 내가 스마트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걱정되는 걸 돌려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옛날에 고마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분들 내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긴 편지를 써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좀 쑥스러우면 뭐 문자라도 한 장 보낸다든지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많은 쓰는 시간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에 아니면 저희 인생을 도와준 많은 고마운 분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요즘에 많은 연구들을 보는데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우울증도 늘어나고 걱정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점점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왔던 나 자신 아니면 내 가족 그것에만 쏟았던 사랑과 관심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셀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셀 리더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사회에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그 에너지와 그 케어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는 아까도 말씀 100년이 지나도 한번 올까 말까 절호의 찬스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스트레스 대처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내 스트레스를 대처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불교 모든 종교를 막론해서 그 지혜의 끝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과 연결하고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우리 스트레스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깊이 인상에 남네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의 어떤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는 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정말 저희 크리스천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제가 이제 조금 참조를 한 정보가 있는데 그 서울시 뭐 코비드-19 심리 지원단이란 그런 데서 이제 만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네. 거의 모든 게 자기를 돌보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서로 연결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이 이 코비드-19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걸 리서치로 알고 그걸 계속 프로모트하는 걸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생각에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세상에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집사님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아마 이제 스트레스 관련해서 집사님이 훨씬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집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이 혹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들 한국말로도 제가 찾아보진 않긴 했지만 지금 많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무료로 이제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그 숨쉬기 그러니까 breathing exercise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릴렉세이션 하는 그런 테크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 한국에서 많이 이제 유행했던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긴 한데 꼭 그렇게 아주 힘들게 오랜 동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숨 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이제 mindfulness라고 찾아보실 수도 있고 명상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도 있고 해서 그 숨 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꾸준하게 하시면 그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이들하고 게임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좀 지혜롭게 여러 가지로 좀 아이들과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숨 쉬는 것도 누가 움직이지 않고 5분 동안 잘 참아서 이 숨쉬기 할 수 있는지 내기하자.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집사님 오늘 바쁜 시간 특별히 요즘에 병원 때문에 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지루한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속히 빨리 이 상황이 잘 진정돼서 교회에서 또 다시 만나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속히 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